인도 고전문화의 발달 86조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굽타 시대에는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을 토대로 문화, 예술, 과학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인도 고전문화의 황금기를 이룩합니다. 특히나 문학, 미술 여기에서 많은 발전들, 인도 고유색채가 나타나게 되니 두 번째 문단, 문학에서는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우선 문학 분야를 보시면 산스크리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면서 바로 산스크리트 문학이 발달하게 되니 대표적인 것들 바로 그 아랫줄, 인도의 전설과 설화를 담은 서사시인 마하바라타, 그 다음에 라마야나, 이게 오늘날의 형태로 이때 정리가 됐고, 세 번째 줄, 시인이자 극작가인 칼리다사는 샤쿤탈라라는 희곡을 쓰게 됩니다. 마하바라타, 이게 뭐냐면은 바라타족의 전쟁을 읊은 대서사시, 그래서 바라타라는 민족과 관련된 전쟁에서 이기고 지구했던 그런 것을 읊은 대서사시가 되고, 라마야나는 라마가 이상적 군주야, 이 인도인들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고대 이상적인 군주상인 라마의 무용담을 서사시로 만든 게 라마야나가 됩니다. 샤쿤탈라라는 희곡, 이 희곡 작품의 주인공이 바로 샤쿤탈라가 됩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그냥 산스크리트 문학, 그래서 뭐 마하바라타, 라마야나, 샤쿤탈라 나오면은 이거 굽타 시대 때 일어난 산스크리트 문학의 대표적인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미술, 인도 고유의 특색을 살린 굽타 양식이 나타나게 되니 굽타 양식의 불상과 벽화를 많이 볼 수 있는 아잔타 석굴, 그리고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의 사원이 함께 조성된 엘로라 석굴 등이 대표적인 유적지가 됩니다. 그러면 굽타 양식은 어떤 양식이냐? 세 번째 줄, 굽타 양식은 굽타 양식의 신상, 굽타 양식과 관련된 신의 모습들, 볼록 튀어나온 머리, 몸에 밀착된 얇은 옷을 통해 신체 윤곽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 특징이고, 중국,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불교 미술에 영향을 주었으니 석굴 사원들 있잖아. 위진남북조 시대 때 윙강 롱몬 석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석굴암, 그 부처님을 보시면은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걸친 옷 나와 있으면서 거기에 신체 윤곽 그냥 드러내잖아. 어깨선이라든지 가슴을. 그리고 아주 얇은 옷을 입은 그런 것들이 바로 이 굽타 양식이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까지, 그리고 이미 뭐 중국 당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인도로 가서 불경을 가서 연구하기 위해서 그 유학간 사람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 굽타 양식이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동아시아 불교 미술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밑에 아잔타 석굴이 나와 있습니다. 뭐 1번 석굴 연화수 보살 벽화, 19번 석굴 반구형 청장, 26번 석굴의 열반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잔타 석굴 설명, 기원전 2세기부터 기원전 7세기까지에 조선된 석굴 사원으로 엘로라 석굴과는 달리 30여 개의 석굴이 모두 불교 사원, 아잔타 석굴은 불교 사원, 아까 엘로라 석굴은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된 함께 조성된 게 엘로라 석굴입니다. 그런데 이 아잔타 석굴은 다 불교 사원인데, 계속 봅시다. 네 번째 줄, 불상이 없던 시대에 조성된 정기 석굴은 구조도 간단하고 조각도 거의 없지만 굽타 시대 이후 만들어진 후기 석굴, 불상과 벽화 등 조각이나 장식이 화려합니다. 8세기경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하면서 1000년 이상 방치됐다가 19세기 초 영국군 병사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수학, 천문학 등 자연과학도 발달하니 당시 인도인들 십진법과 함께 숫자 0의 개념을 사용했고, 이게 아라비아 숫자 형성에 기여하게 됩니다. 옆에 숫자의 변천 보시면 인도 숫자가 아라비아 쪽에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날의 현대 숫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아리아바타는 원주율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구의 둘레를 추산하기도 했고, 지구가 둥글고 자전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행성 운행을 기술했는데, 이러한 지식들 이슬람 세계에 전해져서
천문학 발달에 기여하게 되고 이 이슬람에서 발달된 게 유럽으로 쭉 넘어가든지 아니면은 중국, 원나라, 몽골 이런 쪽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 문학 어떤 게 있고 구타 양식, 대표적인 사원 내용이랑 구타 양식 어떤 양식인지 특히나 구타 양식은 바로 그 전에 배웠던 간다라 미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87조 인도의 이슬람화와 델리 술탄 왕조 간단하게 살펴보고 그 뒷페이지 무굴 제국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세력의 인도 진출부터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줄, 서아시아에서 일어난 이슬람 세력 8세기경부터 인도 지역으로 진출했는데 본격적으로 인도 침략은 바로 중앙아시아 지역의 튀르크족이 세운 이슬람 왕조에 의해서 전개됩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10세기 말부터 아프가니스탄의 가즈니 왕조는 여러 차례 인도에 침입했고 두 번째 줄, 12세기에는 구루 왕조가 인도를 침입하여 한때 북인도 지역의 대부분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즈니 왕조, 구루 왕조 두 왕조 인도 침입은 이후 이슬람 세력이 인도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니 인도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계속 인도 역사를 쭉 봐왔지만 불교 아니면 힌두교였잖아. 브라만교라든지. 그런데 이제는 이슬람교 세력들이 이쪽으로 오게 되는 그거에 그 진출의 본격적 계기가 됐던 것은 바로 10세기 말에 가즈니 왕조, 12세기의 구루 왕조 이들이 인도 북부 지역을 장악하게 되면서 이슬람 세력들이 인도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니 그 밑에 있는 델리 술탄 왕조의 전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13세기 초 구루 왕조의 복속민 출신이었던 아이바크가 델리를 수도로 해서 이슬람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약 300년 동안 북인도 지역에서는 힌두 세력의 끈질긴 저항 속에서도 델리를 수도로 하는 이슬람 계통의 5 왕조가 등장하니 그들을 가리켜서 델리 술탄 왕조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델리 술탄 왕조는 힌두교를 탄압, 그리고 힌두교 사원과 힌두교 그 신상들 그것들을 다 부수기도 하였으나 인도인들에게 이슬람교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힌두 사원들을 파괴하고 그렇게 탄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 종교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힌두교들한테 무엇을 했느냐? 지즈야라는 인두세만 부담하면은 니들이 믿는 종교 그대로 믿어도 돼. 자신들의 종교를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오스만 제국 때 그 밀레트 제도 기억나나요? 그 종교 자치 공동체 뭐만 내면은 인두세만 내면. 그래서 이 지즈야가 뭐냐면은 이슬람 세력들이 정복한 곳들에 가서 그 정복민들에게 세금을 걷는 대신에 인두세인 세금을 걷고 야 너희들의 종교 그냥 그대로 인정해줄게. 관용정책의 일환. 근데 뭐 세금 걷고 하는 거니까 관용정책이라고 어쨌든 뭐 관용정책이라고 봐야죠. 아무튼 그 인두세를 지즈야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계속 봅시다.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끝에 이슬람 학자와 예술가들에 의해 아랍, 페르시아의 학문과 예술이 이쪽으로 전해지면서 인도 문화와 이슬람 문화가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들이 성립하게 됩니다. 옆에 그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쿠투브 마나르, 인도 델리에 있는 거고 아이바크가 델리를 정복하여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탑이 됩니다. 그러면은 세계사 백과 남인도 지역과 촐라 왕조가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뭐 인도가 이렇다고 치면은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바로 데칸고원이야. 이 데칸고원을 중심으로 인도를 북부와 남부로 얘기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쭉 배우고 있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 데칸고원 북쪽을 보통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뭐 데칸고원 남쪽 완전히 밑에까지는 전체적으로 나간 것들은 이제 뒤에 우리가 배우게 될 그 무굴 제국은 상당히 아래쪽으로까지 내려가는데 대부분은 뭐 다
데칸고원 쪽이나 아니면 여기까지 뭐 마우리아 왕조가 그나마 조금 많이 내려가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 북인도 지역으로 하면은 요 위가 되는 거고, 지금 세계사 백과에 나와 있는 남인도 지역은 데칸고원 아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세계사 백과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인도는 이 데칸고원 지역, 데칸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와 북부로 구별되며, 남인도는 다시 데칸 지역, 이 데칸고원 지역과 그 아래쪽 이렇게 그 이남 타밀 지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타밀 지역에서는 기원전 2세기경부터 촐라를 비롯한 세 왕조가 세력 다툼을 벌였고, 점차 약화되었던 촐라 왕조는 9세기에 가서 다시 세력을 키워 13세기까지 남인도의 정치 문화를 주도하게 됩니다. 촐라 왕조 풍부한 농업 생산력과 함께 강력한 해군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해상무역을 장악하며 경제적으로 번성했고, 힌두교도 왕들이 지배하던 촐라 왕조 시기에 힌두교가 남인도 지역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타밀 문학과 예술도 크게 발전하니, 바로 옆에 그 세계사 백과에 나와 있는 힌두교 사원, 촐라 왕조의 힌두교 사원, 그러니까 이쪽 남인도 지역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인도에서도 지금 87조 이 부분은 거의 안 나와. 수능에서 인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물론 뭐 마우리아 왕조, 쿠샨 왕조, 굽타 왕조 다 나오긴 하지만, 그나마 가장 뭐 빈번하게 나오는 거는 바로 무굴 제국이 됩니다. 그러면은 88쪽으로 넘어가서 무굴 제국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무굴 제국의 성립과 발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보시면 16세기 초 티무르의 후손으로 알려진 바부르, 바로 티무르의 후손으로 알려진 바부르가 아프가니스탄 방면에서 북인도 지역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줄, 그는 북인도 지역을 장악한 뒤에 델리를 중심으로, 델리가 도대체 계속 나왔잖아. 델리가 어디냐? 88쪽 무굴 제국의 발전 바로 왼쪽에 보면은, 지도에 보면은 펀자브 아래쪽에 델리, 아그라, 바로 여기가 바로 델리입니다. 그래서 이 델리를 중심으로 이슬람 왕조인 무굴 제국을 바부르가 수립하게 되는데, 두 번째 줄, 바부르의 손자인 아크바르 황제 때 크게 발전하니, 이 아크바르 황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좀 봅시다. 두 번째 줄, 바로 데칸고원 이남을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통일하게 됩니다. 데칸고원 이남, 데칸고원 아래쪽에 있는 것들, 그 이남을 제외한 인도의 대부분을 통일하고, 두 번째 줄, 관료제와 지방행정기구를 정비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황제의 명령이 지방에 자기가 정복한 모든 지역에까지 골고루 미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힌두교도를 이슬람교도와 차별 없이, 이슬람 왕조 무굴제국이지만 힌두교도들도 이슬람교도와 차별 없이 관료로 임명했고, 다른 종교 신자들에게 부과하는 지즈야가 이때 폐지돼. 그래서 그 인두세인 지즈야를 폐지했고, 혼인동맹을 통해 힌두 세력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줄, 중앙집권화 정책, 지금 아크바르 황제의 이런 중앙집권 정책과 관용적인 종교 정책, 힌두교도들 관료로 등용, 지지야도 폐지, 이러면서 이런 관용적인 종교 정책은 이후 무굴 제국이 크게 번영하는 토대가 됩니다.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17세기 후반 아우랑제보 황제는 데칸고원을 넘어서, 이제 데칸고원 남쪽 아래로 밀고 내려간 거야. 데칸고원을 넘어 인도 남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무굴 제국 최대 판도를 이루니, 바로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이 뭐 아크바르 황제 때 영역이라면은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아우랑제보 황제 때. 그래서 데칸고원을 넘어서 인도 더 남쪽으로 내려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줄, 이렇게 영역을 확장시켰다는 건 계속 정복전쟁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잦은 정복 활동으로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자, 또 이런 세 번째 줄, 이슬람 제일주의를 바탕으로 결국 지지야, 인두세를 부활시켜서
부활시키고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는 등 이교도 탄압을 강화하면서 위기가 초래됩니다. 그러자 바로 그 옆에 펀자브 지방의 시크 교도와 중부, 여기서의 중부는 바로 데칸고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부의 힌두교도인 마라타족 등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펀자브 지방은 바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북쪽, 인도 북쪽의 그 인더스강 위쪽에가 바로 펀자브 지방이고 중부의 그 마라타족의 반란은 바로 아까 얘기한 데칸고원 가운데쯤 데칸고원이라고 써있지 그 지도에. 아무튼 이렇게 시크 교도의 반란, 마라타족의 반란 이런 반란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라타족 옆에 설명을 보면은 마라타족은 무굴 제국에 맞서 마라타 왕국을 수립했고 아우랑제보가 죽고 난 다음 마라타 동맹을 결성해서 인도 중북부 세력을 키우기도 했으니 마라타 동맹이 뭐야? 한마디로 힌두 교도들끼리 동맹을 맺은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러한 상황을 틈타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인도에 침투하게 돼 서양에서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인도까지 가는 항로가 개척이 되면서 결국 인도의 침투에 세력을 확장하면서 무굴 제국 점점 쇠퇴를 거듭하다가 나중에 영국에게 망하게 됩니다. 세계사백가 아크바르 황제의 종교정책 한번 보겠습니다. 아크바르가 얘기하는 거지 지금까지 나는, 여기서의 나는 바로 아크바르 황제입니다. 나는 나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여 나와 같게 만들려고 하였으며 그것을 신에 대한 귀의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식을 쌓아감에 따라 나는 후회하는 마음이 사로잡혔어. 내가 왜 그들에게 나와 같은 신앙을 강요하려고 했을까? 강제로 개종시킨 사람에게서 어떻게 성실한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종교 관용 정책을 펴게 되니 밑에 설명 봅시다. 무굴 제국의 황제로서 정통 이슬람 교도였던 아크바르는 자신의 종교만이 유일하다는 편협한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종교와 사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힌두교의 브라만, 자이나교, 조로아스터교의 승려, 심지어 크리스트교의 신부 등 여러 종교인뿐만 아니라 무신론자나 유명한 학자 그리고 성자들을 초빙해 자유롭게 종교와 사상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도 했고 바로 확실한 정책, 모 폐지, 지지야 폐지. 88쪽에서는 아크바르 황제, 아우랑제보 황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89쪽으로 가서 무굴 제국의 경제, 인도 이슬람 문화 발전 계속 봅시다. 첫 번째 줄, 무굴 제국 시기의 인도, 바로 상공업의 발달에 도시가 성장하면서 델리, 아그라 등 인구 20만 명이 넘는 대도시가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 직물 생산이 발달하여 수출품으로 인기가 있었고 상인들, 동남아시아와 서아시아를 연결하는 인도양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15세기 말부터 바로 유럽인들의 진출, 포르투갈인들이 인도에 온 이후부터 그 이래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상인들이 향신료를 찾아 인도양 무역에 진출하여 세력 다툼을 벌이면서 점차 이들이 무역의 주도권, 유럽 세력들이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이슬람 문화 발전 계속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델리 술탄 왕조와 무굴 제국의 지배를 거치면서 인도에는 이슬람 문화가 널리 확산되게 됩니다. 두 번째 줄, 그래서 이를 배경으로, 이 이슬람 문화를 배경으로 전통적인 인도 문화, 거기에 이슬람 문화가 융합된 인도 이슬람 문화가 발전하는데 세 번째 줄, 종교나 언어, 예술 등의 이 인도 이슬람 문화가 잘 나타나 있으니 우선 종교부터 보자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종교에서는 힌두교 더하기 이슬람교, 그래서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융합돼서 성립된 시크교라는 종교, 바로 펀자브 지방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니 두 번째 줄, 우상 숭배와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을 반대하며 율신에 대한 믿음과 인간 평등을 주장한 종교 시크교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무굴 제국 시기의 공식 문서나 외교 용어로는 페르시아어가 사용됐는데 그 밖에 아랍어, 인도 고유의 언어 등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새로운 언어 우르드어가 사용됩니다.
마지막 문단 첫 번째 줄 회화 그림에서는 전통적인 인도 양식 더하기 페르시아의 세밀화가 조화를 이룬 무굴 회화, 바로 옆에 있는 그림 자한기르의 초상화, 바로 이 무굴 회화의 대표적인 게 됩니다. 무굴 회화와 전성기의 걸작으로 아크바르 황제의 아들인 자한기르 말년의 내면 세계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 이슬람 문화 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수능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바로 건축물이고 89쪽에 나와 있는 타지마할이 됩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건축에서는 인도 이슬람 문화의 융합을 보여주는 왕궁, 성, 모스크 등이 많이 만들어졌고 아그라성과 델리의 붉은 성, 타지마할 등이 유명하니 타지마할이 가장 자주 나오는 수능 문제로 대표적인 거고, 내가 인도를 가고 싶은 이유 중에 딱 하나는 요 타지마할을 직접 눈으로 보고 싶어서. 타지마할이 이게 지금 가면은 코로나19 때문에 잘 많은 공장이 조금 어쨌든 예전보다 적게 돌아가니까 상당히 파란 하늘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인도도 중국보다 더 심각하게 미세먼지가 아주 안 좋은 동네거든. 그래서 이 타지마할 이쪽 주변에 가면 엄청 뿌옇대, 옛날에 갔을 때.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가 깨끗한 하늘을 보여준 대신에 지금은 뭐 갈 수가 없지, 인도. 언제쯤 가서 볼지 모르겠네요. 타지마할 봅시다. 무굴 제국 5대 황제인 샤자한이 왕비인 뭄타즈 마을을 추모하기 위해서 만든 무덤이야. 자기 부인 무덤. 이슬람 양식의 돔형 지붕 그리고 아치 등을 인도 양식의 연꽃 문양 등과 잘 조합한 뛰어난 건축물이 되니 거기 나와 있는 이슬람 양식 돔형 지붕, 뾰족한 아치, 그리고 쿨한 구절, 이런 것들이 이슬람 양식이라면은 인도 양식으로는 차돌이, 작은 탑들, 그리고 연꽃 문양의 벽돌 장식, 이런 것들이 인도 양식이 됩니다. 그래서 타지마할, 건축물은 뭐 타지마할이 거의 핵심이니까 그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굴 제국까지 살펴봤고, 마지막 3차 시로는 91페이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수능 문제 2페이지짜리 그 한 장 마지막으로 풀이하고 3차 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끝. 안녕.